오늘은 그 정보보호론 기초인데 지금 뭐 중요하게 할 얘기는 뭐 기초라고 해서 뭐 이렇게 너무 쉬운 부분이 나가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내용을 봤을 때 3분의 1씩 쪼개서 기초, 기본, 심화로 나누는 거니까 뭐 그렇게 진도상으로 볼 거지 뭐 이렇게 쉽다 아니다는 아니다는 거고, 그다음에 그 정보보호론에서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과목이잖아요. 과목이 8개 정도 과목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그 정보 8개 과목이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하는 질문 중에 굉장히 많은 질문은 뭐냐면 지금 저는 그 전산직 관련해 가지고 정보보호론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요새 뜨고 있는 직렬이 그게 뭐냐면 정보보호직 그리고 사이버 직렬이에요. 거기에 시험 과목이 아마 정보 시스템 보안이랑 네트워크 보안이죠. 여기 보면은 요거하고 요거예요. 근데 원래대로라면 그 네트워크 보안은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보안을 다루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보 시스템 보안은 컴퓨터 시스템, PC나 서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을 다루는 거거든요. 근데 시험 문제, 여태까지 나왔던 시험 문제 모든 것들을 다 풀어봤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보니까 그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 보안이라고 말만 그렇게 해놓고 이 전체 모든 과목을 나눠서 시험 문제 냈어요. 그러니까 그럼 교수님 이것만 공부하면 그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그럼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풀면 요 강의 자료만 봤을 때 한 70점, 80점 맞을 수 있어요. 네트워크 보안이랑 정보 시스템 보안. 근데 합격하려면 예를 들어서 전공 쪽에서 점수를 많이 따고 싶다. 그러면은 90점 정도 맞아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좀 더 깊숙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도 뭐가 있냐면 도대체 이 법규, 마지막에 있는 그 관련 법규는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냐.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2020년도에 뭐가 나왔냐면 뭐 클라우드 보안 뭐 나왔는데 그거 뭐 물론 그 메이크 센스한 걸로 이렇게 때려 맞추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여태까지 안 배웠던 보안이거든요. 안 배웠던 법규거든요. 그렇게 툭 치고 나오면 저번에 2019년도에는 아마 유럽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그런 거 나왔는데 뭐 어떻게 맞춰요? 못 맞춰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건 어쨌거나 기존에 나왔던 걸 토대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존에 나왔던 법규를 토대로 우리가 거기서 이제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어요. 뭐 이렇게 옛날에는 뭐가 많이 나왔냐면 뭐 이렇게 숫자 어디 뭐 이렇게 숫자가 뭐냐면 몇 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몇 년 아니면 뭐 그 돈의 액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100만 명 이런 수 뭐 그런 거 있거든요. 아니면 그 장관 이름 같은 것들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고 뭐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있는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볼 건데 어쨌거나 순서는 네트워크 보안 먼저 하고 암호화학 먼저 하고 시스템 보안 이렇게 순서대로 공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3분의 1씩 쪼개서 기초에서 네트워크 보안 3분의 1하고 암호학 3분의 1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지고 공부를 할 거라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 일단 이렇게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길을 잃지 말라고 중간중간에 페이지를 삽입해 놨는데 지금은 이제 10페이지부터 나가요. 10페이지. 그 네트워크 그 기초 책에 네트워크 개요해서 10페이지부터 나가고 그다음에 요 파트는 중요도가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0문제 미치면 여태까지 나왔던 문제의 어떤 개수가 10문제 미치면 그 중요도가 하인 거고 그다음에 10문제에서 20문제 사이면 중인 거고 그다음에 20문제 이상 나왔으면 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2문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2문제니까 그렇게 중요도는 높지 않지만 어쨌거나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는 거는 네트워크 계열에서 당연히 OSI 7 레이어를 봐야 되는데 OSI 7 레이어의 앞에 오픈이 붙었잖아요. 원래는 그 7계층을 이제 개방형으로 만든 건데 이거는 뭐냐면 그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컴퓨터가 2대밖에 없어요.
두 대밖에 없고 내가 만약에 패킷을 보내려고 한다면 계층이 한 개나 두 개 있으면 충분히 보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체 네트워크는 굉장히 많은 컴퓨터들이 있고 라우터가 있고 굉장히 많은 장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모두 아우르기 위해서는 계층이 여러 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 그림 보시면 요 그림은 당연히 지금 외우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제 그 공부를 하면서 숙달돼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한테 희소식은 뭐냐면 우리가 그 네트워크 보안 쪽에서 OSI 7 레이어를 배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컴퓨터 일반의 그 데이터 통신 쪽에서 OSI 7 레이어 다시 한번 배워요. 그러니까 중복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알아두면 이 두 개를 같이 볼 수 있겠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그 물리 계층부터 해가지고 응용 프로그램 계층해서 7계층이 존재를 하는데 각 계층마다 어떤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는데 사실 세션 표현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그 계층이 뭐다라는 거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요 세 개의 계층이 정말 헷갈려요. 별표할까요? 데이터 링크 계층이랑 네트워크 계층이랑 전송 계층을 구분하는 문제가 계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 개의 차이점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 세 개의 차이점을 여기에 표시하고 여기에 표시하고 여기에 표시했는데 요거를 그림으로 잠깐 설명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가 소스 출발지고 여기가 D, 여기가 데스티네이션 목적지예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애들은 뭐 라우터라고 할게요. 편의상 라우터를 통해 가지고 원하는 목적지로 가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하고 여기 사이의 끝은요 E2E라고 불러요. end to end, end to end. 그리고 바로 옆에 가는 건 뭐라고 부르냐면 P2P라고 불러요. P2P라고 부르고 end-to-end라고 부른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알아둬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보면 이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하는 건요.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하는 건 뭐냐면 여기 보면 P2P에서 한 개의 패킷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전체 내가 보내고자 하는 건 메시지예요. 한 개의 메시지고 그 메시지가 예를 들어서 뭐 1메가짜리 메시지다 그러면은 쪼개지죠. 왜냐하면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양이 1500바이트로 정해져 있거든요. 아, 이거 왜 그래요? 아, 그거는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그 1500바이트 이상 못 보내게 이렇게 네트워크상에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MTU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1500바이트로 못 보내니까 한 개의 패킷은 1500바이트예요. 쪼개져서 보내요. 그러니까 한 개의 패킷을 P2P로 전달하려고 할 때는 우리가 데이터 링크 계층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네트워크 계층은 뭔가요? 네트워크 계층은 E2E로 한 개의 패킷을 보내려고 할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입니다. 되시죠? 자, 그리고 요 전송 계층은 뭐냐면 E2E는 E2인데요. E2E는 E2인데 한 개의 메시지, 전체 메시지에 대한 거예요. 틀리죠? 서로 다루고자 하는 게 좀 틀리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개념은 정말 중요하니까 요 밑에 요 옆에다가 요 그림을 꼭 그려 놓으신 다음에 계속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건 뭐냐면 사실 요 지금 P2P에서도 사실은 뭐 흐름 제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E2E에서도 흐름 제어가 있는데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대상으로 흐름 제어를 하고 있는 건지. 흐름 제어는 뭐냐면 어떤 패킷이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돼요. 그게 명확하게 이제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고 나머지는 되게 이렇게 뭐 이렇게 구분하기 되게 좋아요. 세션 계층은 이렇게 연결을 맺고 있는 상태, 그 연결을 맺고 내가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들을 관리하는 거고 표현 계층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예요. 압축이나 암호화나 그런 거 되게 명확하죠. 그런 것들을 하는 부분이다라는 거. 응용 계층은 그냥 응용 여러 가지 그 표준 정해가지고 어플리케이션들이 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그 바탕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니까
자, 7가지 계층을 전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면 어쨌거나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전송은 무조건 숙지를 하셔야 된다 라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일단 이제 계층 하나씩 보는 거예요. 물리계층은 사실은 물리계층이 하는 역할은 그런 거예요. 그 호환성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물리계층 쪽에서 하는 역할은 일단 그 데이터 링크 쪽에서 이제 비트들이 있으니까 데이터 링크로부터 오는 비트들을 물리적인 신호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물리적인 신호로 바꾸려고 할 때 어쨌거나 연결을 맺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케이블이라든지 아니면 연결구라든지 그런 그 호환성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런 종류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호환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지금 보면 속도로 애들을 구분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카테고리 5하고 카테고리 6가 예전에 지금 많이 쓰였던 종류이고, 지금은 이제 카테고리 7이죠. 카테고리 7 10Gbps 정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속도가 빨라졌잖아요. 그죠? 그 얘기인 거고, 속도로 구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실제로 뭔가 시험 문제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온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그 802.5가 그러니까 표준 802.5가 토큰링이다. 여기 별표해 놓을까요? 그리고 지금 802.3이 여기 보면 베이스 T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CSMA CD로 적어 놓을까요?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가 디테일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토큰 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링의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링의 형태로 이렇게 애들이 컴퓨터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아무 때나 전송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내가 이제 토큰을 갖게 되면 그때 전송할 수 있는 구조인 거고. 저기 보면 CSMA CD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충돌이 발생하면 충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뭐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하는 거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저거 표준, 그러니까 숫자 조심하시고요. 저런 거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여기 보면은 지금 케이블 중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UTP 케이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UTP 있고 FTP 있고 STP 있는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거는 그 가격이 싼 UTP죠. UTP는 여기 보면은 비차폐예요. 그러니까 차폐를 안 했다는 뜻인데 어떤 차폐를 안 했냐면 정기적인 신호의 영향 그런 것들을 차폐를 안 했다는 거고, 뭐 FTP는 한 번 한 거고 STP는 2번 한 건데 뭐 이런 것들은 그냥 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 계층 2계층에 왔어요. 2계층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P2P 간에 한 개의 패킷을 전송하려고 할 때 사용되는 구조라고 말씀드렸고, 우리가 여러분들의 컴퓨터가 윈도우라고 한다면 내가 데이터 링크 계층의 정보,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 맥 정보거든요. 맥 정보를 볼 수 있어요. 맥 정보를 볼 수 있는. 그러면 뭐 이렇게 디테일한 것도 시험에 나옵니까? 나와요. ipconfig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서 해볼 건 뭐냐면요. 저 ipconfig라는 거를 그 커맨드 창 있잖아요. 커맨드 창을 띄워가지고 저 명령어를 치면은 IP 정보랑 맥 정보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맥 정보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 네트워크 카드에 붙어 있는 맥 정보예요. 그래서 저 맥 정보 같은 경우에는 바꿀 수가 없죠. 그래서 물리 정보예요. 그러니까 그 랜카드에 붙어 있는 정보니까, 랜카드에 이제 고정되어 있는 정보니까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 컴퓨터가 리눅스라고 한다면 명령어가 좀 틀려요. ifconfig예요. 그러니까 ipconfig가 아니고요. 얘는 윈도우고요. ifconfig는 리눅스에서 시행되는 거예요. 저거 헷갈리면 안 돼요. 저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맥 주소가 어떻게 생겨 먹었냐면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러니까 16진수 12개가 있는데 반을 딱 쪼개가지고 앞에 거는 회사에 붙은 거고 뒤에 거는 실질적으로 그 호스트라는 거니까 랜카드마다 붙어 있는 거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 링크 계층에 보면은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사용하는 그 네트워크 장비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는데, 이 중에 하나가 스위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위치 중에는 그 여기 보면 그 스위치라고 돼 있는데, 요 스위치는 그러니까 여기서만 말씀드리면 그 더미 허브하고 스위칭 허브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미 허브는 뭐냐면 내가 이제 패킷을 받으면 얘가 어디로 보내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패킷을 브로드캐스트 다 보내요. 다 전체적으로 보내요. 요게 이제 더미 멍청한 허브이고, 스위칭 허브는 만약에 학습이 돼 있다면, 여기에 목적지에 있는 맥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면 여기로만 보내요. 그래서 스위칭 허브라고 불러요. 요거. 근데 정보는 뭘 이용해서? 맥 정보를 이용해서 보내요. 맥 정보. 여기 헷갈리면 안 돼요.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는 IP 정보를 이용하지 않아요. 바로 옆에 있는 애한테 보내는 거기 때문에 맥 정보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맥 정보는 어떻게 알죠? 맥 정보는 IP 정보를 알고 있으면 내가 그 ARP 프로토콜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알아낼 수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조금 있다가 하고.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드린 거 잘 보세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지금 보면 통상적으로 내가 사무실 안에서 만약에 사무실 안에 인원이 10명이 있다면 뭐 라우터나 그런 게 필요 없어요. 그냥 허브만 있으면 되는 거죠. 스위칭 허브만 있으면 내가 패킷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는 개념인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인 그림으로 설명드리면, 만약에 이게 그 사무실 안에 있는 거라면 스위치가 하나 존재하고 그 다음에 패킷 보내는 쪽, 패킷 받는 쪽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 보면 정보를 물리 계층이랑 데이터 링크 계층밖에 사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데이터 링크 계층 같은 경우에는 맥 정보를 사용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물리 계층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제 정기적인 신호를 바꿔주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 실제로 패킷을 봤더니 패킷 정보 중에 3계층에 있는 IP 정보는 보지 않고요. 2계층에 있는 출발지 맥이랑 2계층에 있는 목적지 맥만 여기에서 본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2계층의 정보만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요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그 스위치의 동작 원리예요. 지금 보시면 이제 학습된 걸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보세요. 스위치에 요거 보면 스위치가 이제 포트가 4개 있어요. 포트가 4개 있다는 얘기는 그 케이블을 4개 꽂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4개 꽂을 수 있고, 지금 보면 2번 포트의 안방 컴퓨터의 맥 주소, 왜 어떻게 아냐면 안방 컴퓨터의 맥 주소가 2번 포트를 통해서 한번 패킷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저렇게 학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번 포트에 작은 방 컴퓨터의 맥 주소가 물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오면은 학습이 돼가지고 알 수 있고.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학습이 됐으니까 내가 안방 컴퓨터의 맥 주소가 2번 포트에 있고 작은 방 컴퓨터의 맥 주소가 3번 포트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내가 원할 때 보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못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스위치 안에 당연히 우리가 패킷을 보내니까 IP 정보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IP 정보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없어요. 절대 없어요. 헷갈리면 안 돼요. 절대 없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3계층 보시면요. 3계층 보시면 네트워크 계층이고요. 지금 보면은 엔드투엔드로 한 패킷을 보낼 때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하는 건 뭐냐면 라우팅이에요. 라우팅이 뭐냐면 그 라우터들이 중간에 있으니까 라우터들 사이로 패킷을 어떻게 보낼 건지, 어떤 경로로 보낼 건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프래그멘테이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메시지를 한 번에 보낼 수 없으니까 그거를 1500바이트 단위로 쪼갠다. 그게 프래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거고요. 프래그멘테이션. 그리고 이제 디프래그멘테이션 다시 합치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건 좀 지울까요? 흐름 제어랑 그다음에 오류 제어. 요거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흐름 제어랑 오류 제어는 일단 지워두세요. 저게 지금 네트워크 계층에서 명확하게 사용한다는 것들은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그거는 이제 X표를 쳐주시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계층에서 갖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주소가
IP 주소죠. 그냥 논리 주소예요. 왜냐하면 왜 논리 주소냐면 주소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논리 주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IP 주소를 보고 싶으면 기본적으로 IP config 또는 IF config를 실행하면 내가 IP 주소를 볼 수 있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주소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10진수로 표기하는데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진수 8비트씩 해가지고 32비트 요거는 이제 IPv4죠. IPv4는 32비트이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바뀌어가지고 IPv6잖아요. IPv6는 128비트가 되는 거죠. 이제 IPv6는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IP 주소에 클래스가 있는데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뭐 D 클래스, E 클래스 있는데 지금 뭐 이렇게 보면은 그 몇 비트를 네트워크 주소로 사용할 것인지 뭐 그런 걸로 이제 구분을 짓는데 사실은 뭐 이렇게 옛날에는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같은 걸 사용했는데 지금은 그걸 사용하는 게 아니라 서브넷을 사용해요. 왜냐하면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를 하면 너무 많거나 너무 적거나 그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서브넷을 사용해 가지고 좀 더 미세하게 네트워크를 쪼개요. 그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네트워크 주소랑 호스트 주소가 있는데 호스트 주소는 실제 호스트들이 갖고 있는 PC들이 갖고 있는 IP 주소를 얘기하는 거고 네트워크 주소는 그 네트워크를 대표하는 주소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숭실대면 숭실대 아니면 서울대면 서울대. 그러니까 걔네들을 대표하는 네트워크 주소가 있고 그 안에 컴퓨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호스트 주소를 사용하게 되는 개념인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그 A 클래스, B 클래스부터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건 외워야 돼. 그러니까 A 클래스는 0으로 시작하고요. B 클래스는 10으로 시작하고 C 클래스는 110, 그 다음에 D 클래스는 1110, E 클래스는 1112. 이거 무조건 외워야 돼요. 물론 시험에 나오는 빈도가 떨어지긴 했지만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근데 뭐 이렇게 아예 없어진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외워서 이게 만약에 시작 주소가 0으로 시작한다면 내가 그러니까 0으로 시작하니까 여기가 0이고 나머지가 000부터 11까지 되니까 실제로 가질 수 있는 범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소를 우리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두 번째 외워야 되는 건 뭐냐면 사설 네트워크를 외워야 돼요. 사설 네트워크는 뭐냐면 여기 보면은 이렇게 퍼블릭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빗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퍼블릭은 뭐냐면 그 IP를 갖고 있으면 내가 어디서든 예를 들어서 통신이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학교에 갔는데 그 학교에서 퍼블릭 IP를 내가 받게 됐다면 그 IP를 갖고 인터넷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프라이빗 IP는 뭐냐면 그런 거예요. 내가 집에 무선 공유기를 설치했어요. 그러면 무선 공유기를 설치했으면 내가 그 통신회사에서 받은 퍼블릭 IP는 한 개예요. 왜 비싸잖아요. 하나 받았어요. 근데 내부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IP를 사용하죠. 왜냐하면 나도 물려있고 할아버지도 물려있고 아버지도 물려있고 엄마도 물려있잖아요. 그 밑에 있는 퍼블릭 IP 밑에 있는 공유기 밑에 있는 애들은 다 프라이빗 IP예요. 그게 나중에 배울 그 NAT 기능으로 이렇게 되는 건데 어쨌거나 프라이빗 IP예요. 프라이빗 IP 그 공유기를 통해서 밑에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거. 근데 그 IP가 아무거나 할당된 게 아니고요. 다 IP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집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건 192, 168로 시작되는 거. 요런 것들 잘 봐둬야 돼요. 그래서 요 프라이빗 IP 있잖아요. 요 영역은 무조건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근데 저거는 내가 세팅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외부로 통신이 안 돼요. 저거는 왜냐하면 프라이빗 IP니까 개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IP니까. 근데 저게 있으면 좋은 게 뭐냐면 원래 IPv4가 주소가 얼마 안 되잖아요. 원래 바닥나도 바닥났어야 되는데
NAT 기능과 저 프라이빗 IP 때문에 아직도 바닥이 나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개념인 거예요. 왜냐하면 저거는 외부로 통신이 안 되는 거니까 각각에 있는 집마다 공유기를 설치한 다음에 각각 그 개인 IP, 프라이빗 IP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충돌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통신이 안 되는 거니까. 그냥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거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요거를 지금 보시면 네트워크 계층에 있는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여기에 보면 그 네트워크 계층 같은 경우에는 스위치하고 라우터가 사용돼요. 그러니까 스위치하고 라우터가 사용되는 건 그러니까 스위치는 내부 네트워크 때문에 그런 거고 라우터는 외부로 어떤 패킷을 보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라우터에서는 IP 정보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스위치에서는 맥 정보를 사용해요. 자, 여기 별표할까요? 지금 보면 자신이 같은 연구실에 있다면 스위치만 있으면 되는데 만약에 다른 연구실, 외부에 있는 다른 연구실로 패킷을 보내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라우터가 있어야 된다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라우터에 별표하시고 IP 정보를 이용한다는 개념인 거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 드리면 요런 그림을 갖고 있는 거죠. 지금 보면은 여기 보면은 보내는 쪽, 받는 쪽. 그러면은 요게 내부에 있으면 스위치만 있으면 되지만 외부에 있으면 라우터를 통과하게 된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라우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여기 보면은 그 네트워크의 대표적인 장비는 맞는데 게이트웨이라고도 하는데 게이트웨이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X표 하세요. 게이트웨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라우터는 3계층 정보, IP 정보 이용하는데 게이트웨이는 이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 라우터하고는 좀 개념이 틀린데 내가 A 네트워크에서 B 네트워크로 보내기 위해서는 A 네트워크를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그 입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프로토콜을 다루기 때문에 전계층에 있는 정보를 이용해요. 그게 좀 틀려요. 그래서 전계층에 별표하시고 그 다음에 요 라우터는 이제 뭐가 좋으냐면 이런 것들 네트워크를 분리해 주는데 여기 보면 그 네트워크를 분리하는 게 그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이 있어요. 그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은 뭐냐면 브로드캐스팅을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로 그냥 패킷을 다 이렇게 보내는 건데 이게 어디까지 보낼 수 있는지 그러니까 분리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분리가 안 돼 있으면 전체로 다 보내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라우터끼리 라우팅 테이블이 뭐냐면은 어디로 패킷을 보낼 것인지를 결정해 주는 거고 그래서 그걸 서로 교환하는 방법이 라우팅 프로토콜이라고 한다. 이런 것들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꼭 적어 두시고요. 그래서 목적지까지 패킷을 보내는 거를 베스트 라우트라고 한다라는 개념인 거고. 그래서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이제 보여드리면 이런 부분들은 되게 중요하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보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이제 인터넷에 이제 이쪽으로 이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외부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192.168.0.100이고 그 다음에 그 라우터 게이트웨이라고 한다면 이 게이트웨이가 172.168.0.1이에요. 이렇게 IP가 탈당돼 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인터페이스의 맥이 AA이고 이쪽에 있는 인터페이스의 맥이 BB고 이쪽에 있는 인터페이스의 맥이 CC이고 또 이쪽 중간에 있는 라우터의 그 맥이 DD라고 한다면 패킷이 중간중간에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를 패킷의 내용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어요. 맨 처음에 이렇게 돼 있죠. 맨 처음에는 지금 내가 가려고 하는 게 지금 보면 IP 정보가 있고 그 다음에 맥 정보가 있고 맥 정보 그러니까 2계층 정보하고 3계층 정보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했을 때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건데 맨 처음에는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죠. 맨 처음에는 이제 소스가 적혀져 있죠. 소스가 이렇게 적혀져 있고 그리고 소스에 있는 맥이 이렇게 적혀져 있죠. AA 맥에서 보내고 그 다음에 지금 나의 IP는 1716.0.100인 거죠. 그리고 이제 목적지 IP가 예를 들어서
상대편 저 멀리 있는 IP가 200.1.1020이라고 한다면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기입하면 되죠. 기입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기입하면 되는 거고, 기입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일단 내가 내부 네트워크에 있는 게 아니니까 200.1.1.20이 내부 네트워크에 있는 게 아니니까 스위치를 통해서 전달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게이트웨이 쪽으로 보내야 되는데 게이트웨이 맥을 내가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일단 게이트웨이 주소는 알고 있어요. 게이트웨이 주소는 알고 있으니까 ARP 프로토콜 이용해서 ARP 프로토콜이 뭐예요? IP를 보내면 맥 정보를 보내줘요. 그래서 게이트웨이 주소를 줬더니 맥 정보가 뭐예요? BB예요. 그래서 그 BB를 여기에 적어 놓죠. 그러면 라우터로 패킷을 보내요. 어떤 패킷을 보내요? 이 패킷을 보내요. 근데 라우터 입장에서는 이제 AABB는 더 이상 필요 없죠.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받았으니까 AABB는 필요 없으니까 벗겨내고 남아 있는 거를 가지고 다시 그러니까 P2P로 보내야 되니까 맥 정보를 추가해 주는 거죠. 추가해 주는 개념인 거다. 그래서 더 이상 필요 없는 정보는 빼내고 새로운 P2P 정보, 맥 정보가 들어가게 되는 개념. 그 새로운 맥 정보는 뭐냐면 바로 옆에 있는 P2P로 보낼 거인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라우터까지의 맥이 DD라고 한다면 나는 CC였으니까 여기 보면 나는 CC였으니까 여기 DD까지 서로 또 여기에서 P2P까지 이렇게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맥 정보가 들어가서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하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전송 계층이에요. 전송 계층은 4계층인데 얘는 엔드투엔드에서 전체 메시지에 대한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전체 메시지에 대한 거다 하는 개념인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그 뭐 TCP는 연결 설정을 할 수 있고 뭐 대표적으로 또 UDP는 연결 설정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TCP는 신뢰성이 있고 그 다음에 UDP는 신뢰성이 없고 뭐 그런 개념인 거죠. 그리고 그 TCP 같은 경우에 흐름 제어와 혼잡 제어. 그러니까 흐름 제어는 그 엔드투엔드에서 패킷이 제대로 갈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 혼잡 제어는 중간 라우터 단에서 혼잡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제어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어디에 발표하냐면 TCP의 흐름 제어, 혼잡 제어는 무조건 발표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고, 자, 4계층에는 어떤 정보가 있어요? 어떤 주소가 있어요? 포트 주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트 주소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응용 계층의 어플리케이션들이 뭐 FTP 이메일 뭐 이런 애들이 10개씩 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의 패킷을 받았어요. 일단 받았어. 그러면 그 패킷이 그 10개의 프로그램 중에 어디로 갈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뭘 이용해서 알 수 있어요? 포트 정보를 이용해서 알 수 있어요. 포트 정보가 뭐예요? 포트 정보는 이 패킷이 도대체 어떤 응용 프로그램의 패킷인지를 알려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0이면 포트 번호가 80이면 아 얘는 HTTP구나. 아니면 20이면 얘는 FTP구나. 이런 식으로 약속이 돼 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 보면 4계층까지 생각한 패킷의 구조를 보시면 자, 맥 주소, IP 주소, 여기 뭐 있어요? 포트 주소가 붙어 있어요. 포트 주소가 붙어 있다 하는 개념인 거고,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트 주소는 기본적으로 0번부터 65,535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0번 사용하지 않고요. 0번부터 1024까지는 다 이렇게 예약돼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려면 그 위에 우리가 만약에 어플리케이션 같은 거 개발했다 그러면 그 위에 1025부터 6535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 지금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예제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지금 내 패킷이 상대편 쪽으로 보내는데 그 서비스가 그러니까 어떤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할 거냐면 그 HTTP예요. 예를 들어서 웹 서버에 접속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적지 포트가 80이 돼요. 물론 얘를 바꿀 수가 있어요. 서로 약속이 돼 있다면. 근데 만약에 약속이 안 돼 있다면 80이라고 디폴트로 보내는 거죠. 그리고 나의 포트는 큰 의미가 있다 없다? 큰 의미가 없어요.
큰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임의의 포트임 3405가 붙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여기 보시면 그러면 포트 번호를 도대체 몇 개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여기 나와 있는 1개, 2개, 3개, 4개, 5, 6, 7, 8, 9, 10, 11, 12, 이 12개를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시험 문제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간단해요. 왜요? 이런 류의 문제는 절대 어떤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지문으로 나온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 그러니까 오답일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게 몇 번 있었는데 이런 숫자로 나오는 건 절대 오답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류의 문제가 정말 잘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포트 번호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외우셔야 된다는 거고, 여기서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는 건 뭐냐면 FTP의 포트가 2개라는 거예요. 20번이 있고 21번이 있어요. 그래서 21번은 이제 제어를 위한 거고요. 20번은 실제 데이터를 위한 거예요. 발표할까요? 자, 그리고 23번은 텔넷이에요. 텔넷은 뭐냐면 원격지에 접속해서 내가 원하는 명령들을 수행하는 거예요. 원격지 컴퓨터에 접속해서 수행할 수 있는 텔넷 서비스가 있고, 요게 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도청에 문제가 있어서 SSH를 요새는 많이 사용하죠. 적어 놓으시고, 그다음에 SMTP는 이제 이메일이니까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팝3도 이메일이니까 좀 이따 말씀드리고, IMAP도 이메일이니까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정말 시험지 잘 나와요. 그래서 여기 따로 정리해놨죠. 이메일 프로토콜에는 SMTP, 팝3, IMAP이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53번 포트 중에 DNS가 있는데, DNS는 뭐냐면 이렇게 이런 거예요. 그 DNS는 뭐냐면 도메인 네임을 주면 IP 주소로 바꿔주는 거예요. 도메인 네임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네이버로 접속할 때 여러분들은 그냥 네이버라고 치잖아요. 근데 네이버로는 절대 접속할 수 없어요. 네이버의 IP 주소를 알아야죠. 그래서 네이버.com이 도메인 주소이고 그 도메인 주소를 DNS한테 알려주면 거기에 알맞는 IP 주소를 반환해줘요. 그러면 우리는 그 IP 주소를 이용해서 접속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69번에 TFTP 있는데 이 TFTP의 앞에 T는 뭐냐면 트리비얼이에요. 트리비얼이 뭐냐면 사소한.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얘는 인증을 하지 않아요. 인증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원래 22번 그 IFTP 같은 경우에는 ID 패스워드 기반이거든요. 물론 뭐 어너니머스도 있긴 한데 ID 패스워드 기반인데 TFTP는 인증을 따로 하지 않아요. FTP를 할 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HTTP는 뭐냐면 HTML을 전송하기 위한 프로토콜인 거죠. HTML을 주고받기 위한 HTML 뭔지 아시죠? 웹문서를 주고받기 위한 프로토콜. 그 다음에 111번 포트 보시면 RPC 있는데 RPC가 뭐냐면 리모트 프로시저 콜이에요. 이건 뭐냐면 원격지에 있는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내가 B라는 컴퓨터에 접속해서 B에 있는 컴퓨터의 프로세스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거예요. 원격지로 실행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넷바이오스 있는데요. 넷바이오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발표하세요. RPC, 넷바이오스, 그리고 이렇게 SNMP 이런 거 잘 익숙하지 않은 것들. 그래서 넷바이오스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윈도우에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폴더 공유하거나 아니면 그 네트워크에 있는 프린터 사용하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지원하고 있는 프로토콜이 넷바이오스이고, 그 다음에 SNMP는 여기 발표할까요? SNMP는 여기 보면은 그 매니지먼트에 발표하세요. 그러니까 SNMP는 어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네트워크 장비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마스터가 이렇게 있는데 SNMP 프로토콜을 이용해 가지고 이 장비에
어떤 값을 설정하거나 아니면 그 장비에 어떤 정보를 볼 수 있어요. 그 정보가 뭐냐면 뭐 CPU 정보, CPU가 지금 얼마나 돌고 있다, 메모리 정보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아니면 내가 어떤 그 값들을 어떤 값들을 설정할 수 있냐면 여기에 만약에 어떤 네트워크 장비라고 한다면 그 안에 랜카드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근데 이제 1번 랜카드를 죽이고 싶어.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SNMP를 통해 가지고 1번 랜카드를 다운시킬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SNMP가 사용되고 있는 구조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요거만 정리하고 좀 쉴게요. 하나만 정리하고 지금 보시면은 뭘 정리할 거냐면 마지막으로 남은 게 뭐죠? 이메일 SMTP 팝3 IMAP이잖아요. 저거만 정리할게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각각이 이제 언제 쓰이냐는 거죠. 이메일 프로토콜은 프로토콜인데 언제 쓰이냐. 여기 보면 메일 서버가 이렇게 있어요. 메일 서버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메일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있어요. 메일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메일을 보내고 메일을 다운로드 받죠. 이런 케이스가 있을 때 이거는 그림을 따로 그리셔야 돼요. 여기 보면 메일 클라이언트가 메일 서버로 메일을 보낼 때는 SMTP 프로토콜을 사용해요. 그리고 메일 서버가 메일 서버끼리 그 메일을 주고받을 때는 SMTP 프로토콜을 사용해요. 그리고 메일 서버에서 메일 클라이언트가 메일을 다운로드 받을 때는 팝3하고 IMAP을 사용해요. 똑같은데 차이점이 뭐냐면 팝3는 메일 서버에 사본을 남기지 않아요. IMAP은 메일 서버에 사본을 남겨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건 뭐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건 지금 이런 방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은 HTTP 방식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메일이나 아니면 네이버 메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접속을 그 네이버에 접속을 한 다음에 지메일에 접속을 한 다음에 거기서 보는 거잖아요. HTTP 방식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뭐 지금도 간혹 사용되긴 하는데 이 방식을 사용했단 말이죠. 물론 여기서도 지원을 좀 하긴 하는데 지금 보면은 메일 클라이언트는 뭐냐면 옛날에 그 아웃룩 익스프레스 그 메일 그 PC에서 도는 그 메일 클라이언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메일을 보내고 메일을 다운로드 받고 그래서 요 메일 서버들이 이렇게 따로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일 서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연구실에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연구실용 메일 서버 같은 것들이 따로 이렇게 존재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 메일을 보내주고 있었는데 어쨌거나 요 화살표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메일 클라이언트에서 메일 서버로 보낼 때 필요한 프로토콜은 SMTP이고 메일 서버끼리 메일을 주고받을 때는 SMTP 프로토콜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메일을 다운로드 받을 때는 팝3하고 IMAP이 필요한데 팝3는 사본을 남기지 않고 메일 서버에 사본을 남기지 않고 메일 사본을 IMAP은 메일 서버에 메일 사본을 남긴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그림 그려놓고 정리하시고 이후 얘기는 우리가 좀만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